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통해 사업 모델을 확인시켜준 이후 그런 성과들을 다양화하며 시장 침투를 가속화하는 단계입니다. 바이아우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단계죠. 거래소 상장을 통해 퍼블릭 컴퍼니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되면 불특정 다수인 일반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성장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제시하고 그 아이디어가 매력적이면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기업이 안정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죠. 그런데 거래소 상장 심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기업의 지속성입니다. 왜냐하면 비전문 투자자인 일반인들이 믿고 거래할 만한 기업이 금세 사라지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IPO 전에 기업의 매출 및 이익 관련 실적을 보자는 것입니다. 판매 계약 및 기술 이전과 같은 미래에 예정된 실적도 포함됩니다. 기업의 지속성을 가장 잘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은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것은 남이 모방할 수 없는 차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내부 핵심 역량이 더 다양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결합하여 핵심 경쟁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프리-IPO 수준까지 왔다면 기업 가치가 예전보다 상당히 커졌을 것이므로 지분 약간만으로도 역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스톡 옵션을 주더라도 기업 가치가 커졌으므로 과거보다 덜 주더라도 더 훌륭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대주주가 자신의 지분 가운데 약간을 핵심 인재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주주가 지분을 파는 경우 투자자들이 의심스럽게 보지만 합리적인 증여는 이해합니다. 더 큰 가치를 만들기 위한 대주주 자신의 희생으로 보니까요. 이런 내부 역량들이 다양한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퀄리티 있는 것이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R&D, 핵심 인력, 핵심 설비 및 생산성, 그리고 부품 조달, 마케팅, 규제 관리 등에 연관된 네트워크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프리-IPO 단계에서는 스타트업의 성장이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아직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외부 역량과 제휴해 성장의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밸류체인 맵 가운데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상대방이 경쟁력 있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마다 욕심나지 않는 것이 없으나 빠른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는 취사 선택, 가지치기를 통해 역량을 집중하고 제휴 파트너들과는 협업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각자 도생으로 가는 것은 성장의 기회가 없음을 의미하죠. 반면 고성장의 기회가 있는 스타트업 세계에서는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더 큰 부가가치를 약속합니다. 한편 스타트업의 솔루션을 오픈소스로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탠다드로 만드는 것도 성장 촉진의 방법입니다. 프리-IPO 단계로 접어들면 매출과 이익 등 실적이 구체화됩니다. 경쟁도 없어 초과이익이 발생하죠. 즉, 후발주자들의 눈에 띄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는 자금 여력이 풍부한 대기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과 빠른 성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단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R&D 및 시설에 대한 투자 규모입니다. 너무 크면 나중에 잉여 카패시티 때문에 고생하게 되고 반면 너무 작게 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경쟁자들과 나눠 먹어야 합니다. 따라서 옵티멀 카패시티까지의 빠른 확장이 중요하고 그 최적의 규모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인트 벤처도 감안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단계에서 확실한 1등을 만들어버리는 것도 대안입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자들을 확실하게 따돌릴 수 있다면 손정희 같은 대규모 투자자를 찾아가 투자의 합리성을 설명하고 게임을 조기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한편 프로덕트의 성격상 M&A 당하는 것이 기업 성장 속도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피인수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의 경우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다면 소비자를 직접 방문 판매하는 유통 채널이 중요하므로 그쪽에 피인수되어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핵심 경쟁력을 구축해도 아직 사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눈부신 실적을 보여주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핵심 경쟁력으로 소비자들의 습관을 만들 수 있다면 브랜드로 연결시킬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존의 습관을 웬만하면 바꾸지 않고 안주하려 합니다. 이런 습관들을 먼저 파악하고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다면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품명이 브랜드가 된 사례들이 많이 있죠. 도요타의 예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도요타는 고장나지 않는 차라는 평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광활한 지역에서는 고장 수리가 쉽지 않습니다. 분량이 덜하다면 훨씬 덜 귀찮아질 수 있고 그만큼 소비자들이 고마워하겠죠. 도요타가 렉서스를 미국에 출시했을 때 클레임이 하나도 없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렉서스 고장 신고가 접수되었고 언론에서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문제는 고객의 오작동으로 판명되었고 역시 렉서스라는 평가와 함께 브랜드가 강화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습관을 바꿀 만큼 가려운 곳을 해결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낼 것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이 쉬워지고 그만큼 브랜드 형성도 빨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에 있어 먼저 전염력, 즉 한 고객이 몇 명의 다른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느낀 베네핏을 전달할지, 그리고 잠복기, 즉 소비자가 다른 고객에게 전염을 시작하기 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는데요. 이 둘을 나눠서 분석하고 각각 개선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더해주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들의 걱정, 고민을 해결해준다면 브랜드 충성도는 배가 됩니다. 특히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 섞여 있다면 브랜드는 더 강화됩니다. 즉, 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까지 섞는다면 훨씬 강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면 노골적인 어필은 역효과를 낳습니다. 한편 브랜드는 한번 구축되면 고정관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의 목표나 전략을 바꾸기 어려워질 수 있죠. 따라서 브랜드를 그렇게 포지션해도 괜찮은지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프리-IPO 단계에서는 성장 가속화를 위해 내부 역량을 결합하고 외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럴 수 있는 인프라 조직이 요구됩니다. 즉, 내부 역량들의 차별성 평가 및 활용 범위 확대, 그리고 밸류체인 맵을 관리하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휴 파트너의 물색에 이르기까지 상시적인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스타트업이 속해 있는 신상정 산업은 영업 환경이 급변하고 규제도 사업에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신사업은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모호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럴 때 신속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어야 남보다 먼저 그 사업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경쟁자가 등장할지 모르고 또 그동안 거저 쓰고 있는 오픈소스에 대한 정책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해 순발력이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리서치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기능을 등한시하고 있지만 리서치 조직 유지 비용보다 비효율 및 시행착오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큽니다. 한편 스타트업에서는 조직원들의 아이디어 결집이 중요하므로 쉽고 편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타겟 커스터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사소통 도구도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그 체계를 리서치 조직이 개발합니다. 또한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기밀이고 유출 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관리도 리서치 조직에서 서포트해야 합니다.